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이제 막 18개월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새댁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시골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도 들었었는데 저는요, 적어도 저와 가족으로 묶인 사람들만큼은 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어요. 제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부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굳건한 제 뚝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정말 정겨운 시골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시골이 아니었고요. 아침이면 흙냄새가 스며드는 논밭이 일상이었고 해가 저물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마무리되던 곳이었죠. 그곳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던 마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냈고 누가 어디 아프다 하면 자연스럽게 반찬 한 그릇 챙겨 들고 문을 두드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웃과 인사 한마디 나누기 어려운 시대에 제가 자란 동네는 달랐습니다. 이웃이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우며 자랐어요. 서로 얼굴만 익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챙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였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고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신념을 품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물정에는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세상은 곧 마을이었고 이웃이었고 정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건 어른들이 종종 하던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그리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저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논밭에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공장에 다니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나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장님이 건너에 갈 일 있다고 하셔서 태워주신대요. 버스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간식 사 먹어도 돼요? 그래, 버스비 아껴서 간식 사 먹을 돈이 돼. 엄마가 1,000원 더 줄게. 오늘도 조심하고 학교 잘 갔다 와. 엄마와 제가 아침마다 나누던 짧은 대화 속에는 하루를 살아가는 무거운 마음과 따뜻한 다정이 함께 담겨 있었죠. 마을에는 저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동네에서 조그맣게 슈퍼를 운영하시던 노부부는 제가 슈퍼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늘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얘야, 이거 먹고 힘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은 돈 안 받으마 벼르게 간에 대어 먹지. 진짜요? 엄마가 오늘 1,000원도 줬는데.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분들은 제게 진짜 조부모처럼 느껴졌고 저도 그분들을 정말 잘 따랐습니다. 늘 슈퍼 안에는 간식 냄새와 함께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죠. 마을 이장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을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시던 분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이장님과는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우리 이장님, 이라 부르며 서로 챙기고 웃고 마을 행사 때마다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빈집이 하나둘 생기고 가끔은 골목길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지. 저기 순이네 집도 서울로 떠난다고 하더라. 자식이 시집가서 서울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럴만도 하지. 이번에 애도 낳았다며. 이제는 이 마을을 지키는 것도 우리 몫이야. 그런 말들이 오갔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 애썼습니다. 장례가 나면 모두가 제 가족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슬퍼했고 결혼식이 생기면 멀리 떠난 사람이라도 꼭 축하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 진심들이 모여 마을을 따뜻하게 지켜줬던 거죠.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시골이라 통학 시간이 꽤 길었지만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과 밭,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제 일상의 배경이었어요. 20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남들처럼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향 근처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죠. 딱히 큰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을 어르신들께 부지런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 자존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묵묵히 일하고 퇴근해서는 집 근처 논길을 걷거나 동네 슈퍼에 들러 어르신들과 인사 나누는 일상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그러다 29이 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성실함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여기서 오래오래 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그 무렵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일하던 거래처에서 저를 눈여겨본 끝에 서울 본사로 스카웃 제안을 한 거였죠. 사실 그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야, 이건 진짜 기회다. 서울로 가.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서울이 얼마나 크고 할 일이 많은 도시라고. 여기랑은 달라. 돈도 훨씬 잘 벌 수 있어. 너는 참 열심히 했잖아. 그 열정이면 서울에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 알았지? 다들 응원해주니 기뻐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꺼림칙했죠.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어색했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0해 동안 한 마을 안에 같은 사람들과 함께 숨 쉬며 살아왔는데 그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결국 저는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지 말자. 그냥 여기 남자. 이게 나한테 맞는 삶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접고 스카웃 제안도 사양하려던 찰나였어요. 제 결정을 어찌 들었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당연히 서울로 가야지. 너는 왜 그런 기회를 포기하려 하니? 난 그냥 여기가 좋아서요. 무섭기도 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가기 싫어요. 무섭다고 도망치면 너는 평생 여기서만 살아야 해. 여긴 네가 썩을 곳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떠나는데 여기서 뭘 할 거야? 안 그래? 이장님이 저보다 젊은 사람이 이 시골에 없다고 징징거리던건요? 왜 갑자기 나더러 떠나래요? 그건 그거고 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해. 여기에선 네 짝도 없잖니. 서울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자리 잡고 결혼도 해라. 말씀은 단호하셨지만 눈빛엔 저를 향한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짐을 꾸리던 날 마을 이장님께서 트럭을 빌려주셨습니다. 서울 간다더니 아이 진짜 가는구먼. 이 트럭으로 짐 옮겨라. 조심해서 잘 다녀라잉. 이장님 말씀이 끝나자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나와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에휴, 가서 힘들어도 울지 마라. 눈물 나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알지? 그래야 서울이 뭐 그리 대수라고 겁먹냐. 너라면 잘 알 거다. 그 따뜻한 말들이 마치 가족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 트럭을 직접 운전해 서울까지 함께 가주셨어요. 요즘이야 KTX로 한 번에 오간다지만 우리 마을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기차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은 가야 했고 기차도 무궁화호밖에 없어서 서울까지 6시간은 좋게 걸렸죠. 부모님이 직접 운전해서 서울에 오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바빴고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막상 도착한 원룸은 작고 좁았지만 오히려 저는 설렜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내 공간이었고 낯선 도시에 던져진 저만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반찬 몇 가지는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밥은 꼭 챙겨 먹고 나는 다른 건 다 우리 딸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밥에 먹는 게 걱정이다. 맨날 내가 해줘 버릇해서.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서시던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요. 그렇게 저는 낯선 도시 서울에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달랐어요.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냉정했어요. 누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거나 제가 서툴러 보이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아서 하라는 식의 지시만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빴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묻고 또 물으면서 버텨야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제 몫을 해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제가 맡은 일만큼은 해냈고 그걸 알아봐주는 상사들도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했는데 스스로 일을 찾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봐주셨죠. 서울에서의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었고 집에 돌아와선 쓰러져 자기 일쑤였죠. 그렇게 자취방은 점점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전 그 나름의 재미를 느꼈어요. 자취라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자취 생활도 오래 가진 못했어요. 2년 정도 살고 나니 점점 불편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하철역 가깝고 집 상태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고른 원룸이었는데 막상 출퇴근을 하다 보니 회사랑 거리가 꽤 멀었어요. 게다가 출근 시간엔 지하철이 정말 말 그대로 지옥철이었죠.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알려야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연락해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죠. 그런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세입자분, 혹시 아직 못 들으셨어요? 그 집 경매로 넘어갔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지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건가?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죠. 네? 경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주인분이 세금 체납하셔서요. 지금 경매 절차 진행 중이에요. 혹시 보증금 얼마세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당황했어요. 보증금은 제가 고향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거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어지면 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부동산 주인은 저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TV나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도 벌어진 거였어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말은 더 충격이었어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는 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못 받아요. 집주인도 알고 그렇게 한 거겠죠. 어차피 감방 가면 그만이니까요. 너무 무심하게 담담히 말하는 변호사의 말에 더 허탈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시큰둥하게 날린 거죠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서울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더라고요. 고향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 사기꾼 잡아 족친다고 온 동네가 일어섰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이라 지쳐가던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사람은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 한 분이셨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피곤해 보이면서도 눈빛만은 선명했죠.
저는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말문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 겪으셨다니.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하지만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겨내 보시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 일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집주인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보증금은 그냥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었어요. 제 돈이 걸려 있으니 포기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을 조금씩 파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그곳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하루아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변호사님은 늘 차분하고 든든한 모습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사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애초에 노리고 사기를 친 것이니까요. 그는 언제나 저보다 더 분노했고 더 앞장섰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고 진술서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변호사님에게서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찰서, 검찰청, 법원, 다시 검찰청. 끝도 없는 일정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넘어졌지만 변호사님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사기꾼은 잡혔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보증금이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숨겨놓았던 계좌를 찾았대요. 정말요? 진짜로요? 드디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운이 정말 좋았어요. 그만큼 끝까지 버텨주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함께 싸워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고마움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사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그 사람의 진심과 성실함이 더 깊이 다가왔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기에 더 단단했고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끔찍한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서로를 이어주는 인연이 된 셈이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단지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그의 집안, 그러니까 시댁에서 저를 전혀 반기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겨우 회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어떻게 공부시킨 내 아들인데? 시댁 어른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그 말에 담긴 비아냥과 실망감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셨어요. 마치 아들이 본인의 업적이자 자랑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항상 우리 아들이었고 저는 그저 듣는 사람일 뿐이었죠. 우리 아들은 남달랐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도 전국 모의고사 상위 1%였다니까.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 아들은 없지. 근데 겨우 네가 홀라당 채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속이 터지지 않겠니? 어머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지 않겠니? 존중이 없었으면 벌써 내쫓았지. 식사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내 남편만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오늘은 어땠어? 피곤하지 않아? 이건 맛있지? 네가 좋아하던 거야.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오늘 이 사람 다른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왜 저한테만 자꾸 말을 거세요? 예, 근데 이 음식 우리 아들 못 먹는 거잖아. 너는 어떻게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데를 식사하러 오자고 하니? 우리 아들 오이 못 먹는 건 몰라? 죄송합니다. 제가 오이를 빼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오이를 싫어해요. 알레르기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식집에서 오이가 들어간 반찬 하나쯤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도 그냥 평범한 한정식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문제 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말 뒤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에게서 흠을 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생트집을 잡을 때마다 제 옆에 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자꾸 제가 사랑하는 사람 속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시댁 분위기는 싸늘해졌지만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시댁도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그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차라리 그때 헤어졌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신혼집을 구한 날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변호사 아들 결혼하는데 집열사 하나 안 받는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이게 뭐니? 남편은 저희 둘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저도 당연히 함께 부담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식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은 잘난 아들들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데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식이었어. 혼수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뭐 하나 우리 아들한테 이득되는 게 없었네. 어머니, 제가 무슨 물건이에요? 저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아니 뭐 내가 그런 의미로 말을 했겠니? 며느리가 해온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듣기 싫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잖아요. 변호사인 남편과 비교하면 시댁 입장에서 제가 못마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시댁 어른들 말씀에 고개 숙이며 웃었고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노력만으로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시댁 식구들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티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내시니 저도 더 이상 곱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부름에도 바로 응하려고 애를 썼고 이런저런 텃세나 말들도 참고 넘기려 했었죠. 그런데요, 사람이란 게 한쪽에서 계속해서 찌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도 닳기 마련이잖아요. 결혼하고 맞이한 첫 명절이었습니다.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시기였기에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죠. 그런데 새벽 5시 해도 뜨기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예, 일어나라. 일찍부터 부지런해야지. 며느리가 늦잠 자는 건 집안 망신이야. 잠결에 비몽사몽 일어나 보니 벌써 앞치마까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장갑 하나 없이 설거지를 시키시는 겁니다. 고무장갑이라도 껴야 손이 덜 상할 텐데 싶었지만 괜히 말 꺼냈다간 더 큰 잔소리를 들을까봐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을 부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 친정은 시골이긴 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명절 음식 중에 전을 부쳐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팬과 기름만 덜렁 주시더니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가시더군요.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는데 솜씨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기름이 이리저리 튀기 시작했고 결국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이 따갑고 얼얼해서 속으로 눈물이 맺히려는 찰나 시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흘끗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뭐 그리 엄살이 심해? 시집 오면 원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 뭘? 제가 무슨 과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닌데 상처 입은 손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신 그 말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참으려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와 부딪히면 남편 사이도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 그저 참자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도 당시엔 중간에서 애쓰려는 모습이 있었으니 저는 그거 하나 보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획보다는 조금 빨랐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죠. 원래는 2, 3년 차쯤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찾아온 생명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입덧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몸이 조금 나른하긴 했지만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느낄 만큼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월경이 멈추고 나서야 혹시나 싶어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2줄이 선명하게 뜨더라고요. 너무 놀라 병원을 찾았어요. 8주 차네요. 둔감한 산모들은 이렇게 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기도 해요. 더 늦게 오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곧 설렘이 찾아왔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니 저보다 더 기뻐하며 시어머니께도 바로 알리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기는커녕 얼굴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8주라고? 뭐가 자랑이라고 그걸 말하고 다녀? 애 가진 것도 모르고 다닌다는 게 말이 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게요. 제가 조금 둔감한 편인가 봐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휴, 고음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아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편도 순간 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 이후에는 조금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임신한 며느리니까 좀 더 챙겨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제 기대는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요즘 애 낳는다고 대접받는 줄 아나 봐. 이 임신이 뭐가 대수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벽은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높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아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자니 1인분은 잘 팔지도 않고 또 괜히 허전하기도 해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 불고기 먹고 싶은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나가서 드실래요? 팔자 좋다. 우리 아들은 뼈 빠지게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한가하게 불고기 타령이니? 예, 너 참 한가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이었을까요? 그 이후로는 정말 뭐가 먹고 싶어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말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나의 일상이나 감정이 사치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 변호사 아들을 키워냈다는 걸 늘 강조하셨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고생하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몰아세워도 되는 건지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이가 울고 보채는 걸 달래다 보면
밤이 새기 일쑤였고 제대로 밥을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었죠. 육아휴직을 내긴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너 일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다며? 그래, 결국에는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려는 거지? 벌써부터 일 그만둘 생각하는 거 보니?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기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남편은 숙주고 제 아이는 기생충의 기생충인가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제가 그렇게 받아치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신 듯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발톱을 숨기셨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셨어요. 손주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요.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도 반가웠고 아이도 많이 좋아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님이 준비해 오신 선물을 보시더니 콧방귀를 뀌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선물이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야, 촌스러워서.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와, 쪽팔리게.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친정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참으려다가 결국엔 못 참고 시어머니께 단단히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저희 부모님한테 촌스럽다고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아이고, 요즘 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 요즘은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잡돌이 안 해요.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버림받을까 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최소한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은 다시는 듣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아이 돌잔치도 지나고 결혼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되었을 무렵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전염병이 한창 퍼지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고열과 기침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폐렴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전염병이 의심되어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격리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다행히 정밀 검사 끝에 전염병이 아닌 일반 폐렴으로 밝혀졌고 그래도 폐렴도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이라 한동안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기 위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에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퇴원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속 머무르시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집에 돌아갈 기미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아직 네 몸이 다 나은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좀 더 있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이제 병도 다 나았고 아이 돌볼 만큼 회복했는데 왜 아직 집에 안 가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모성애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 일상까지 점령당하는 느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엄마께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올라오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이 얼굴도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시겠거니 했죠.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이 어린이집에 하원을 시키러 간 사이에 오셨었나? 아니면 서울에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셨나?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야? 왜 안 와? 혹시 내가 어린이집에 하원시키러 간 사이에 왔었어? 아유, 그랬나 보다. 집에 갔더니 없던데. 타이밍이 그럼 엇갈렸네. 나 지금 집에 있어. 얼른 다시 와. 사실 그게 말이야. 내가 너희 집에 초인종을 눌렀는데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가 문 열고 나오시더니 사돈이 여기 왜 오셨냐고
우리 아들이 요즘 피곤해하니 다음에 오세요 하고는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 나도 눈치가 보여서 거기 있기가 좀 그래.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부러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을 텐데 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 싶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엄마 지금 어디야? 어차피 볼일도 봐야 하니까 그냥 근처 숙박업소 하나 잡았어. 괜찮아. 걱정 마. 무슨 소리야. 당연히 딸 집에 있어야지. 엄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지금 시어머니랑 얘기할 거니까. 저는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끊고 천하태평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딴짓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까 저희 엄마 오셨을 때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신 건가요? 너희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오셔? 우리 아들 요즘 큰 사건 맡아서 정신없이 바쁜 거 안 보이니? 그런 와중에 창모까지 집에 있으면 신경 써서 어떻게 일하니? 그 큰 사건 때문에 저희 엄마가 올라오신 거예요. 어머님,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그것도 어머님 아들에게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저희 엄마는 저랑 손주 얼굴 보려고 먼 길 올라오신 건데 그렇게 문전박대하신 건 정말 예의가 아니십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약간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찾아오셨는데 사돈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셔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실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니? 지금 시골에서 온 사람 쫓아냈다고 나한테 실수를 운운하는 거야?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일에 어머님이 찬물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님,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싹 굳어졌습니다. 얼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며 찰나의 정적 후에 불쾌감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좀 해봐라. 우리 아들 일이 뭐 찬물을 끼얹어?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으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왜요? 아들 일이라니까 걱정은 되시나 봅니다. 얘가 지금 나랑 말장난이라도 하자는 거야? 허튼 소리 말고 빨리 말해. 뭔 소리야 도대체? 그제야 저는 본론을 꺼냈어요. 이미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묵묵히 참고 서 있던 친정엄마가 저렇게 내쫓김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했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눌러가며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오신 이유는요. 남편이 맡고 있는 사건 때문이에요. 엄마가 그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되실 수 있대요. 지금 남편이 맡은 그 사건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된 그 제품 관련 사건이요. 엄마가 그 제품의 사용 피해자 중 한 분이셨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히셨는지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게 진짜야? 사돈이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겨우겨우 잡은 그 사건의 증인이라고? 네, 맞아요.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기침이 잦았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권해줘서 썼던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병을 유발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엄마의 장기침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그 제품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죠.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에서 나올 수 없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답니다. 전문가 소견에서도 그 제품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이 나왔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 일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니? 그런 셈이죠. 우리 엄마가 남편이 맡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되신 거예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요. 현재 피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증거의 무게감도 더 커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되신 거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도 또 한켠으로는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증인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바로 알아듣질 않고 저렇게 의심만 가득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병적으로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잡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동안 늘 전세 사기나 보증금 분쟁 같은 소송만 맡아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큰 사건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선배 변호사 도움으로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회적 이슈 사건 하나 맡으면 변호사로서 입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 그거야 그렇지.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이번 기회로 남편 더 큰 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도 열렸고 앞으로 경력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증인을, 그것도 남편의 장모님을, 제 어머니를 아무 설명도 없이 돌려보내 버리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내가 뭐 그걸 알았니? 미리 알았으면 나도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리지 않았겠니? 엄마는 남편 일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입원한 저를 걱정하시면서도 일보다 아픈 딸이 더 걱정됐을 엄마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문전박대라뇨? 우리 아들이 피곤하니 다음에 오시라는 말씀은 어머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사소한 말일 수 있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머님은요, 지금 저희 엄마 무시하고 욕보인 거라고요. 예. 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지. 그냥 집에 사람이 많으면 아들 일에 방해될까 싶어서 그랬던 거라니까는. 예, 넌 나를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니? 고작 이 정도로요? 사정을 먼저 듣고 결정하셨어야죠. 이건 단순히 사돈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해서 내쫓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남편의 커리어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작이 엄마로부터 연결돼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나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사과는 기본적인 베이스죠. 이번 일로 엄마 많이 속상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말이 끝이 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의 얼굴이 그 순간 사색이 되셨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만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 아들이 변호사니까, 또 사위가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한마디만 하면 저희 엄마가 넙죽 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제가 우리 엄마가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정말 아들의 커리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손까지 달달 떨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위기를 기회로 라는 생각으로 만만하게 넘어가 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오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문전박대를 해서? 지금 우리 아들이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내 발로 차버렸다는 거냐? 네, 저희 엄마 안 오신대요. 기분 나쁘시다고요. 사과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거짓말 좀 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제 얼굴을 보고 진짜인 줄 알았는지 내내 손을 덜덜 떠시더니 곧바로 제게 두 손을 모아 빌듯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처 몰랐어. 그럴 줄은 몰랐다니까. 얼른 모셔와라. 제발.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을 수 없지. 이 사건만 해결되면 대형 로펌에서 콜이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 호텔에 계세요. 원래 이런 경우 중요한 증인이라면 변호사 쪽에서 숙소나 교통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요. 사위 생각해서 그 모든 걸 정중히 사양하시고 직접 다 준비하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길을 지금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거란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사위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어머님은 저를 늘 무시하시고 구박만 하세요? 내가? 얘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갑자기 왜 다 지난 일을 끄집어내는지 모르겠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우시죠?
어머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너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애였니? 나는 또 쿨한 줄 알았더니. 시집살이에 누가 그렇게 쿨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요, 사위가 잘 되든 안 되든 얻는 게 딱히 없으세요. 그냥 사위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께 서울까지 오지 말라고 하고 시골로 가시라고 하셨다니 전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저 사돈께 가서 사과드리고 다시 모셔오자.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너무나 갑작스러운 시어머님의 행동에 제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을 했어요. 엄마,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뭐야, 무슨 일이야? 남편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안으로 들어오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장모님도 오신 거 아니야? 장모님은? 아니, 엄마 왜 이러고 있어? 현관 앞에서 일단 일어나봐. 어머님은 나한테 사과하느라 이러고 있으신 거고 우리 엄마는 어머님이 보내셨어. 다시 시골로. 뭐? 다시 시골로 내려보냈다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인데? 어머님이 그러셨어. 애써 올라온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시골로 돌아가시라고 했다고. 8시간 걸려서 올라오신 분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진짜야? 하면서 남편이 씩씩거리는데 딱 봐도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 얼굴에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고개를 획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야? 장모님이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인인데 내가 손주 핑계까지 대면서까지 며칠을 사정사정해서 겨우겨우 시간 내달라고 부탁드려서 오시기로 한 거라고. 근데 그냥 돌려보냈다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거실을 빙빙 돌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아마 저희 친정엄마께 전화를 거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제가 엄마한테도 미리 말을 해놨거든요. 우리 남편이 전화를 하면 받지 말라고요. 저는 애초에 시어머니께 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위에게 약한 우리 엄마가 사위 전화를 받고 다 용서하고 집에 오실까 봐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전화를 받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친정엄마 때문에 발까지 동동 구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화살은 시어머니를 향하게 됐죠.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장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을 때 나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 이번 재판에서 그 증언이 없으면 사건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선배 변호사한테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진짜 중요한 국면이었는데. 정말 연락 안 되는 거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사돈 오시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되겠니? 글쎄요.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가능하실까요? 엄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와이프한테 왜 그러냐고. 엄마가 사과를 한다고 장모님 마음이 풀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치겠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평생 엄마가 나를 자랑거리를 삼고 나를 조종하려고 해도 우리 엄마니까, 내 엄마니까 하면서 참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내 앞길에 똥물을 뿌릴 줄 몰랐다고. 시어머님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푹 숙이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셨습니다. 아니, 이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나도 알지.
아니 그걸 왜 제가 미리 말을 해야 하죠? 어머님도 저 폐렴 걸렸다는 핑계 대시면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잖아요. 근데 왜 저희 엄마는 사정을 이야기해야지만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유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니까. 엄마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전세 사기 당해서 여기 들어오신 건 나도 숨기기 어려웠다고요. 그런데도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난 초가에 더더욱 할 말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책임지고 장모님 모셔오세요.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다니까요. 전세 사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죠. 전세 사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줄줄이 뜨는데 시어머니는 쭈뼛쭈뼛 겨우 입을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세 사기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2년 전에 들어간 전세집이 그게 글쎄 전세 사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 남편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렸고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금 집이 없으셔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신 거예요? 저 폐렴을 핑계로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되겠니? 며느라기한테 이렇게까지 사정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나는 이렇게 일이 치약으로 치닫게 될 줄 몰랐어. 목소리에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조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딱 비에 젖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얄밉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저도 전세 사기를 당했었고 그 일로 남편을 만나게 됐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기분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요. 남편은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에요.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나 진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제 손을 꾹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일 없게 했을 텐데 장모님께도 내가 꼭 사과드릴게. 엄마도 정신 차렸을 거야. 어머님 정말 반성하신 거 맞아요? 사과는 엄마한테 직접 하세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제가 지금 저희 엄마께 연락드려서 다시 와달라고 부탁드려 볼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진짜 바뀌실 수 있다면 저도 조금은 달라져 볼게요. 근데 다시는 저희 가족 무시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그냥 시골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을 하고 계셨고 진심으로 사과를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게다가 전세 사기 문제라는 게요. 그게 쉽게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웬만한 정신력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도 마음은 약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노라 하셨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께 다시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대충 잡돌이를 했다고 예상을 하신 건지 꽤 당당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향해 콧방귀를 끼셨죠. 제가 결혼을 한 이후 처음으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를 내리 깔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은근 기분 좋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돈,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뒤 사정도 모르고 제가 너무 사돈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는 그걸로 끝인 건가요? 제가 받은 상처, 우리 딸이 받은 상처는 더 큰 것 같은데요. 변호사 아들 가졌다고 제가 며느리한테 괜히 텃세를 부렸어요.
사실은요, 저도 멍청하게 전세 사기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눌러앉게 된 건데 그걸 감추느라 괜히 며느리한테 괜한 우월감 같은 걸로 길을 누르려고 그렇네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돈께도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있었으면 징작에 이혼시키는 건데 말이죠. 목소리는 차분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시어머니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남편, 눈이 휘둥그레져서 헐레벌떡 저희 엄마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장모님. 저 정말 아유, 우리 와이프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죽어도 못 삽니다. 내가 그걸 몰라? 아니까 꾹 참았던 거지. 사돈, 내가 딱 한 번만 경고합니다. 다위 덕분에 사돈도 목숨 한 번 건지신 줄 아셔.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억척 같은지 몰라서 그러지. 감히 내 딸을 무시해? 내가 황소도 키운 사람이야. 다시 한 번만 우리 딸 무시하고 시집살이 시켜봐. 아주 그냥 들이받아버릴 거니까. 예, 아유, 그럼요. 앞으로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텃세 같은 거 안 부릴게요. 정말이에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결국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법정에 서는 게 무섭고 압박감이 든다면서 조금 망설이셨지만 사위와 딸을 위한 일이라면 못할 게 뭐 있냐며 당당히 나서주셨어요. 덕분에 증인이 추가되어 판을 뒤흔들 수 있었죠. 저는 재판이 열리는 날 직접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희 엄마의 증언이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강조했고, 엄마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법정에 들어설 때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기도 했거든요. 증인석에 앉은 저희 엄마는 누구보다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들로 판사와 배석 변호사들 모두를 집중하게 만드셨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상대 측 변호사가 침묵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재판은 잘 끝이 났고 저희 남편 역시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시어머니께선 아직 전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머님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며느리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불편한 건 없고 내가 파전이라도 붙여줄까? 아이고, 건조기 다 돌았나 보다. 내가 꺼내서 정리할게. 밥도 직접 챙기시고 청소며 빨래까지 알아서 척척하십니다. 물론 아직 그 변화가 완전히 익숙하진 않아서 그런 말 하실 때마다 가끔은 소름이 돋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편합니다. 예전엔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하나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는 어찌 보면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께선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만요. 그동안 저에게 보낸 시집살이의 업보를 돌려받는 거라고 속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해주신다는 파전을 먹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 사연을 줄이고 뜨끈한 파전에 간만에 막걸리나 한잔 할까 봐요. 여러분들도 소소한 행복 챙기시는 하루 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